네, 간밤 우리 글로벌 증시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시장에는 완전히 반영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다우존스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는데 여러 긍정적인 경제 지표 호조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한 힘이 되어준 모습이 나왔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바로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딴 호재에도 상승분을 반납했던 시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상승 탄력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우 지수가 좀 유일하게 끝까지 탄력을 잘 지켜냈던 지수기도 했는데요. 0.38% 오르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써내려갔고요. 43,000선을 훌쩍 넘긴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은 아쉬웠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현황만 좀 보시더라도 등락을 오고 가다가 결국 장 막판에 크게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0.04% 상승폭을 켜냈다는 점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나스닥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던 이유로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 TSMC발 호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채로 결국 어느 정도 내린 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0.02%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ECB에서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글로벌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르드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좀 9월의 소매 판매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9월의 소매 판매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흐름 일단 핀비즈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섹터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M7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애플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6%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의 경우에는 이번에 좀 시청자들이 구독이나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애플뿐만 아니고요. 아마존 그리고 듀오링고 등의 종목들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애플한테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우뚝 올라선 종목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 이번 간밤에 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가는 다시 썼습니다만 다시 좀 내린 채로 0.8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고가 기준으로는 $140 넘어섰다는 점부터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깃돌았습니다. 브로드컴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한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AMD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도 하나 나왔습니다. 무디스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AMD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향 조정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 마감 후로 갈수록 점점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알파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 회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오늘 M7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1%대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인사이동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이슈가 나오기 이전부터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중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또 메타 쪽에서 한번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감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4분기까지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와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0.02% 상승하네요. 그리고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34% 오름세, 그리고 테슬라는 반대로 0.2% 내렸습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경우에는 장중 낙폭을 조금씩 만회해 나가면서 축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오늘 섹터 내에서 정말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렸는지 이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엘레반스 헬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섹터를 크게 끌어내렸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엘레반스 헬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실적 간 희비가 강하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했다는 소식 때문에 10% 두 자릿대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알코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3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그리고 매출은 예상보다 약간 부진했습니다. 주가는 4.09% 빠졌고요. 그리고 블랙스톤은 오히려 6.27% 상승했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이제 분기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요. 0.86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배당을 인상한다는 소식, 전분기 대비 5%가량 인상된 셈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오르내렸을까요? 한 번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버와 익스피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버가 이제 익스피디아의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버가 현재는 택시 외에도 배달이나 광고 등 사업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이 익스피디아 온라인 4대 여행사 중 하나죠. 여기 인수를 한다면 이제 슈퍼앱 개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릴리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0%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독일 예산위원회에서 5천만 유로 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보도되기 전부터 이미 큰 폭으로 내림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네, 남은 세 가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루시드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주 2억 6,250만 주를 공모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주가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해서 17%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키아 역시나 인력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쪽에서 2,000명의 직원을 해고를 한 상태인데 이제 유럽 쪽에서 350명가량을 좀 추가적으로 해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보겠습니다. 오늘장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한번 들고 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과 리얼리티 랩스에서 인력 감축에 나섰는데요. 특히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부 중 하나인데요. 이제 메타버스가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고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리얼리티 랩스에서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여태까지 발표된 경기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4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9월 소매 판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소매 판매 어떻게 흘러갔나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0.4% 상승을 했는데 전망치인 0.3%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9월 소매 판매 근원 수치마저도 0.5%로 집계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9월 소매 판매를 통해서 소비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가 결국 미국의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만큼 앞으로 경제를 좀 점쳐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기가 조금 더 견조하니까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여서 일단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24만 1,000건으로 발표가 났죠.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고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속도 조절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50bp밖에 아직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소비에서 이렇게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11월에 오히려 쉬어갈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거의 100%의 이제 기준금리를 할 것이다 육박하던 전망이 이제는 89%, 90%를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네,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지표들로 인해서 큰 폭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 2년물과 10년물 각각 1%,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단기 금리 차는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안내드리겠고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원자재 가격 중에선 유가 먼저 보겠습니다. 0.55%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70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EIA에서 원유
재고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12시경에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치보다 원유 재고가 없다라는 소식이 WTI의 공급 부족 이슈로 불거지면서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금 가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2,7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인데 간밤에 이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마스 수장 시나르를 드디어 제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불안정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좀 팔로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파트너님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배경에는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4%대 후반대에 있지만 미국의 소비는 예상보다 여전히 탄탄하고 있죠.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한 7,14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 0.3% 증가를 웃돌았고요. 지난달 0.1%를 기록한 증가폭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증가했죠. 이는 8월 2.1% 증가폭보다는 둔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소비가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5%를 늘었고요. 자동차와 주유소까지 제외한다면 0.7%나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고용 회복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헬렌과 밀턴 영향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지만 지난주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000건이 늘었는데요. 이는 전주보다 1만 9천 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 25만 9천 건을 크게 밑돌았던 것이죠. 미국의 강한 경제는 곧 국채금리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일제히 이날 꼬리를 들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4.1%까지 다가섰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장막판 뉴욕 증시가 상승폭을 줄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경제는 미국과 달리 침체 기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0.3%에서 마이너스 0.2%로 대폭 낮췄고요. ECB 역시 지난달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0.9%에서 0.8%로 내년 역시 1.4%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점점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날 ECB가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정책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입니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로 예금 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ECB는 지난 6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죠. 이후에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 나섰고요. 그러다 9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2달 연속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경기 침체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5주 동안 들어온 모든 정보가 같은 방향, 즉 하방을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했고요. 마지막으로 TSMC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가 거품론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AI 연풍을 다시 살렸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진 1년 전보다 54%나 급증해 14조 원에 육박했죠. 시장 전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쟁사인 한국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이 첨단 제품 양산과 수주 확보 우려에 시달리는 가운데 왕성한 AI용 반도체 수요를 승자독식하는 구도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사실 AI 열풍이 꺼지는 게 아니냐는 신호도 앞서 나타나기도 했죠.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은 지난 15일 3분기 실적에서 기대 이하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ASML 내년 매출 가이던스가 전망치 385만 유로에 크게 무미치는 300억, 350억 유로로 제시돼 시장에 충격을 안겼었죠. 하지만 TSMC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다시 AI 열풍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장 막판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장중 140.8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이상 상승하는 등 AI 열풍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태까지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AI 열풍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온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이슈 시간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머스트노우 5를 통해서 이번 장 꼭 알아야 할 이슈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의 시간입니다. 먼저 지표 확인을 하고 주요 기업들의 이슈들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나왔던 두 개의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고용 쪽의 지표인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자 간밤 뉴욕 증시 긍정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번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먼저 소매 쪽의 지표를 보시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불리는 소비 심리, 이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고용 쪽도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딱 예상했던 예상치에 적중을 했고 지난주보다도 소폭 완화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주 대비는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26만 건보다 지난 전주보다는 2만 건 정도 감소된 수치가 나오면서 고용 쪽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피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탄탄한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간밤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오름폭을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 2%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놓고 미국이 확실히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뉴욕 증시 안에서 나와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분위기,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고용도 완만하게 차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 유럽 쪽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두 차례 연속으로 ECB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을 내린 건데요. 현재 13년 만에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연 3.65%에서 3.4%로 그리고 예금금리는 3.5%에서 3.25%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가 됐고요. 이 유료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고 있는 반면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번에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행한 것 아니냐라는 업계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 25년 하반기에나 물가 안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년 중으로 완료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날 함께 발표됐던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은 1.7%로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그리고 잠정치에 비해서도 더 낮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 5주 동안 들어왔던 모든 정보가 현재는 경제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 안에서도 여전히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다.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블룸버그가 실시했던 설문조사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는 유럽도 경제가 위축 압박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금리를 낮출 거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도 금리 완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안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소 부진한 지표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12월에 있을 이 회의에서도 ECB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쪽까지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글로벌 사이클의 추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깜짝 실적과 함께 간밤 TSMC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 나오고 있는 균열에 대해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 내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사이좋게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서도 미세한 균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TSMC는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올해 3분기에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나 증가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AI칩의 선두주자로 불리기 때문에 TSMC의 수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외신은 이 TSMC가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AI칩을 설계하는 업체는 파운드리 기업의 제조를 맡기는데 TSMC는 이 선단 공정에서 무려 92%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한테도 책임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말 그대로 갑의 위치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현재 엔비디아와 TSMC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칩인 블랙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 차질을 놓고 엔비디아는 TSMC 탓을 하고 있고 TSMC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라면서 서로 니탓 공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올해 6월에 TSMC를 방문해서 우리 엔비디아만을 위한 전용 패키징 라인을 구축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지만 TSMC 임원들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TSMC 매출의 10%를 차지하면서 꽤나 큰 고객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고객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TSMC 입장에서도 크게 아쉬울 게 없을 수 있다는 월가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95%를 장악하면서 현재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오히려 TSMC의 균형추가 훨씬 더 무거울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엔비디아가 없다더라도 TSMC는 애플을 비롯해서 다양한 고객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히려 이 해당 경쟁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6월에 TSMC가 가격을 올렸을 때도 엔비디아는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어느 쪽에서 승기를 잡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들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는 대형주들보다도 소형주들의 주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의 지수를 최근에 확인을 해보면 52주 신고점이었던 2300선까지 거의 우뚝 올라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M7을 필두로 상반기에는 대형주들의 수혜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투자자들의 투심을 확인을 해보면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는 과거 2021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를 놓고 데이비드 러셀 트레이드 스테이션 글로벌 시장 전략 총괄은 투자자들이 이미 대형 기술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 그리고 경제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환매가 이어지는 거다라고 시장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소형주 선전의 가장 큰 촉매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난 9월에 연준이 B컷의 금리 인하 단행을 했죠. 낮아진 금리 덕분에 중소업 기업들도 대출이라던가 자금 확보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고 그렇다면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주들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대선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연말의 주인공은 중소형주들이 가져갈지 시장 상황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의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명의로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은 나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2년 만에 비트코인을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대규모 이체를 한 게 지갑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체가 되는지 모두 팔로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 테슬라의 지갑 주소에서 다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이 전액 이체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한 이체 건은 확인됐지만 해당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된 건은 확인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 매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 긍정적이었는데 만약 테슬라가 1조 원 가까이 비트코인을 팔아낸다면 시장에는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테슬라는 상장 기업 기준으로 네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물량을 어떤 이유로 지갑을 옮긴 것인지는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또 추가적인 이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요. 해당 이슈 때문일지 간밤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66,0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메이토코 신인섭입니다. 인사를 했군요. 주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TSMC 실적 소매 판매 발표입니다. 피트, T 타이완, S 세미컨덕터, M 미, C 친. 대만 세미컨덕터 미쳤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겉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정이 된 수치인데요. 어쨌든 지금 전주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지금 꺾인 그래프로 나왔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그 조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업자들은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신규 실업자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악은 이제 계속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신규 실업자가 또 추가가 되는 상황이죠. 신규 실업자가 다음 주가 되면 또 계속 실업자 수당 청구를 할 테니까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죠. 지금 여기에 헬레나라는 지금 태풍이 왔었고, 그 다음에 밀튼이 플로리다에 왔죠. 근데 급격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것은 지금 한 주에 불과했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또 플로리다에 또 옵니다. 네, 플로리다도 결국에는 그 카테고리 5의 태풍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륙하자마자 2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헬레나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를 철저히 했습니다. 뉴스 앵커도 남자 앵커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빨리 안 떠나면은 지금 다 죽는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그 뭐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그 서핑 그 뭐 저기 어민인가? 그분은 거기 계셨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플로리다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냥 전주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스캐롤라이나랑 플로리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꺾였다는 거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실업자로 가는 게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이 크게 없었습니다. 대비를 굉장히 잘한, 사망자가 거의 나오질 않았죠. 이재민은 많이 발생을 했으나 그래서 결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주간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영향은 상당히 적었다. 특히 플로리다는 걱정을 한 만큼 걱정이 안 되는 지금 결과가 나왔다. 역시 2번 당하게 되면 대비를 하기 마련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는 문제가 없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업이랑 태풍. 지금 스텔란티스가 파업. 자동차 쪽에서 파업이 나오고 플로리다랑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방을 연속으로 허리케인을 맞고. 자, 근데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 파업의 영향도 없었다. 여기 지금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에 캘리포니아 쭉 있는데 여기가 지난주에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았던 지역별 순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상위에 있던 주들이 다 여기 꼴찌로 갔어요. 줄어든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태풍의 영향이 굉장히 장기적이라면 이런 현상이 한 주 만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풍의 영향이 장기적이라면은 자기 집을 고치는데 한참 걸릴 텐데 목조주택이고. 근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실업수당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파업도 맞죠. 파업이 장기화되면 실업수당을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그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 태풍의 영향, 스텔란티스 파업의 영향. 이게 지금 한 주 만에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상위를 차지했던 주들이 이번 주에는 다 꼴찌에서 역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 자, 결국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자, TSMC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만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은 시간이에요.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그 영향을 받았어야겠죠. 하지만 AI 시장에 뒤처진 삼성전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순이익 3,253억 대만 달러, 전년 대비 54% 증가, 예상치는 2,993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아시아랑 우리는 대만이랑 거의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만 TSMC의 실적은 새벽에 밤 안 새도 되겠죠. 매출 총이익 57.8%. 이 말이 되는 이익인가요, 이게? 전분기 대비 53.2%. 예상치가 54.8이었는데 뛰어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3,607억 7천만 달러, 대만 달러예요.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아, 이거 뭐 50%는 기본인가요? 예상치는 3,082억 대만 달러. 지금 일단 절대적인 수치가 50%씩 증가한 것도 대단한데 그 시장의 컨센서스조차 다 뛰어넘었어요, 지금.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 순이익, 영업이익까지 다. 자, 그리고 영업마진 47.5. 와, 이거 뭐 반을 남겨 먹으니 이거 뭐 게임이 됩니까, 이거? 이러니까 슈퍼을이죠. 이 TSMC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마진이 반이 남습니다. 100원 팔면 50원을 남겨 먹어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영업 마진이 47.5인데 전분기 대비 42.5%고 전분기가 42.5였나 봐요. 예상치가 44.6이었는데 이것도 뛰어넘었습니다. 영업 마진도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이던스 매출 7,596억 9천만 대만 달러, 전년 대비 39% 성장한 수치를 잡았고요. 예상치가 7,510억 6천만 대만 달러인데 이것도 넘게 잡았네요. 대단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러니까 폭등을 하죠. 자, TSMC 4분기 전망 매출은 261억. 아까 그 마지막에는 2025년 내년도에 1, 2, 3, 4분기 온기 전망이고 4분기 전망은 매출 261억에서 269억 달러. 예상치가 249억 4천만 달러인데 예, 이것도 뛰어넘게 잡았네요. 또 총 마진율 57%에서 59%, 예상치 54.7, 다 높게 잡았네. 영업 마진 46.5인데 지금 46.5에서 48.5로 잡았는데 예상치가 44.3입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지 않은 것이 단 한 항목도 없네요. 지금 그렇죠? 엄청난 자신감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갈리게 나왔단 말이죠. ASML이 처음에 실적이 노출됐는데 ASML은 지금 폭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ASML이 PC 및 휴대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서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러면서 코멘트를 붙였거든요. 하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ASML도 이 얘기가 붙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TSMC로 넘어가서 TSMC는 이제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TSMC의 회장 겸 CEO, CC 웨이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주요 고객 중 한 명이, 얘는 B2B니까 고객이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겠죠. 엔비디아나 애플일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 주요 고객 중 한 명이 지금 AI 수요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젠스너 아닐까요? 모르죠. 애플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요는 현실이고 저는 이것이 이 수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수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자신감의 표명이죠. 결국에 ASML이 실적이 좋게 안 나왔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언급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TSMC는 더욱더 자신감 있는 그리고 실적을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ASML은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맨날 미국이 지금 압박을 해도 네덜란드 회사니까 아, 왜 우리 미국 회사인데 왜 자꾸 너네 미국 대통령 컨트롤해?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중국의 장비 당장 빼면 지금 안 돼.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네덜란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TSMC는 고객이 다 애플,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이쪽을 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ASML은 그쪽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 아롱 젠가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고객들한테 AI는 계속해서 TSMC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새로운 로직 및 메모리 칩과 더 강력한 대형 언어 모델을 갖춘 AI가 나올 것이다. 자, 어쨌든 AI 시장에 대한 그 자신감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ASML도 거기서 AI에 대한 언급을 했다. 결국 AI가 시장을 다 이끌고 AI 시장을 이끌고 가는 지금 선두에 서 있으면은 다 실적이 좋아요. AI 시장에서 뒤처진 기업들은 같은 반도체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안 좋죠. 왜냐, 여기 나오잖아요. ASML이 왜 안 좋았죠? PC 및 휴대폰 사업의 부진. 그러니까 PC랑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우리나라.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SMC가 급등했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이죠. 이름부터 저거 대만 시가총액 1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MC를 제가 바꾼 거죠. 미친으로. 미쳤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여기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더 쳐버렸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가파른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뭐
그렇죠. 이 기울기가 뭐 지금 줄어들었다는 건데 여기 기울기가 가파랐다가 이게 줄어들었다는 건데 지금 사실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소매 판매가 나왔죠. 그 지난주에 수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 물가를 여기서 가격이 매겨졌죠? 생산자가 수입을 해다가 그 수입 물가가 오른 거를 생산품에 반영을 해서 소비자한테 넘기면 그 넘기면은 뭐 안 받아도 돼, 안 사도 되고 사도 되고 맘이지만 그 비싸게 다 올랐잖아요. 비싸게 주어진 그 비용을 갖다가 전가시킨 제품을 소비자가 사냐 마냐 그거죠.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리 예상을 했는데 이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이렇게 높은 예상을 했을까? 여기도 코어, 슈퍼코어가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도 했죠. 대부분 뭐를 제외하면 코어입니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음식료를 제외하고 그럼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동차나 뭐 연료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그게 코어인데 어쨌든 지금 코어로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0.8을 예상했어요. 소매 판매 지수가.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0.3밖에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높게 잡았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른 걸 본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0.4로 나왔는데 전달 대비 이걸 연으로 하면은 1.7입니다. 1.7% 정도인데 이게 줄어든 수치죠.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가 줄어들어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 7.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게 조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드저스트가 조정된 건데 언이 붙었으니까 언어드저스트죠. 조정되지 않은 소매 판매는 7.5% 하락했어요. 폭락. 지금 문제가. 뒤로 가볼까요? 왜 폭락했나 이게? 자, 조정된 거랑 조정 안 된 거를 비교해서 그래프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정된 거고 이게 조정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절 조정을 해주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이 항목에 따라 계절성이 있잖아요. 여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겨울에 잘 팔리는 게 있고 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가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그거를 사계절에 평균으로 그 변동이 안 심하게 조정을 해주는 계절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계절 조정을 안 해주면은 지금 7.5% 폭락했어요. 소매 판매가. 지금 원래 그 헤드라인으로는 얼마로 나왔나요? 아까 헤드라인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을 했지만 전체 헤드라인 소매 판매 지수는 플러스 0.4%로 올랐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에너지랑 음식료가 끌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서비스랑 뭐 엄청나게 올라서 물가가 급등했는데 그렇죠? 물가가 실제로 코어로 보면 4%인가 지금 급등했잖아요. 연준의 목표치 2%는 그거 다 에너지가 끌어내려서 된 거고. 근데 그렇게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플러스 0.4라고 되게 좋네? 했는데 계절 조정 안 한 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7.5% 소매 판매가 급감했어요, 지금. 계절 조정 해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착시죠, 착시. 착시 효과.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10월 달에 가장 크게 계절 조정한 거예요, 폭이. 지금 아까 전에 계절 조정 안 한 거랑 계절 조정 한 게 폭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계절 조정을 해가지고 때려 맞춘 거예요, 지금. 때려 맞춘 거다. 지금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의심하고 있겠죠. 이거 조작하고 있네. 대선 30일도 20일도 안 남아가지고 지금 소매 판매 좋게 나와야 되니까 조작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어 소매 판매는 4%가 증가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여기서 뭐가 증가했냐면은 주유소 및 가구점 지출은 전월 대비 감소했어요. 계속 나오죠. 수입 물가 지수부터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지출은 내려갔어요. 근데 서비스 이용료는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료 그 코어 있죠. 수입이랑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봤던 코어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게 물가에 의한 거냐.
진짜 소비냐 그걸 가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물가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가격이 올라서 많이 팔린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빼고 다 올랐잖아요. 에너지 식품 빼고 다 올랐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싼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 비싸니까 지출액이 많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절 조정을 안 해주면 폭락했는데 계절 조정해서 때려 맞춰서 플러스로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쯤 되면 나스닥에서 책임지고 대만 카스테라를 부활시켜라.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셨을 TSMC 실적 발표, 어제 오후 3시경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대를 정말 충족하는 수치로 발표가 났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와 이 실적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TSMC 성적표 기대만큼 좋았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일단 매출은 이미 모두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매출은 이미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한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게 바로 순이익, 영업이익, 마진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순이익의 경우에는 이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2% 급증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TSMC의 호실적을 이끌었고요. 결국 이 TSMC 호실적이 우리 국내 관련된 종목들에 먼저 훈풍을 불어 넣었고 오늘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실적 부문 내에서는요, 7나노 공정 이하의 선단 공정 제품들이 조금 매출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 원통형 표를 보시면요,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가 각각 20%, 3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50% 절반가량이 넘어서는 수치인 거죠. 그리고 컨콜에서 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2나노에 대한 수요와 관심 또한 정말 크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TSMC 선단 공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실제로 매출로,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플랫폼 분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HPC 부문은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1%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폰 부문의 호실적이 TSMC에서 크게 드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성장률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HPC도 괜찮았고 스마트폰과 IoT까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DC 부문 홀로 조금 아쉬운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 19% 내렸다는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네. 4분기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가이던스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매출단에서는 일단 1조 1,147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망치는 1조 1,506억 원이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마진율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연간 매출은 결국 다 합쳐보면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자체도 좋았고 4분기 역시나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서는 이제 컨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보시면요. 일단 4분기 실적에서 캐펙스 세부 내용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24년 캐펙스가 300억 달러 소폭 상회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번에 발표가 났고요. 컨콜에서 이제 25년도 자본 지출이 올해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셨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 공장이 가동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첫 번째 공장이 바로 내년부터 생산 돌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까지 잇따라 27년도, 28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3분기에 양산을 시작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27년 말부터 양산이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해외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단기간, 향후 5년간 정도는 수익성에 좀 우려감이 있지 않나라는 시선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2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크게 화두가 됐는데요. 선단 공정 쪽 이제 3나노도 20%가량 매출로 찍히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2나노 수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와의 어떤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된 이슈였는데요. 블랙웰 생산 차질을 놓고 이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블랙웰에서 이제 엔비디아 측에 대해서는 이제 코어스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이 코어스라고 하면 TSMC가 웨이퍼를 적층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 반면에 TSMC는 엔비디아의 설계 탓이다라면서 서로 니 탓, 내 탓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뒤에 TSMC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전용 패키징 라인을 구축해달라라고 요구를 직접 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갈등설이 불거지게 됐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TSMC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일단 TSMC는 엔비디아가 애플에 이은 2위 고객사입니다.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무시하지 못할 비중인데요.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의 생산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려 나가겠다, 매년 60%를 증가 목표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좀 단기간에 엔비디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반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TSMC의 손에 좀 가격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도 좀 어쩔 수 없이 들어준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TSMC와 삼성전자가 모두 게임용 GPU를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좀 연결을 해서 좀 협의 논의를 이뤄 나가고 있는 쪽인데요. 국내에서는 그렇다면 이번 기회로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에 따라서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제장에서 이미 반응을 꽤 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가 있는데요. 에이징랜드는 TSMC의 BCA 8개 기업 중에서 딱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24년도부터 이제 TSMC 7나노 양산 매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에이징랜드뿐만 아니고요. 국내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그중에서도 TSMC와 협력을 하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참고로 에이징랜드는 전일장 상한가에 성공을 했고요. HPSP도 장 막판에 크게 튀어오르면서 4%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죠. 저온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HPO 퀄리티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내년 상반기쯤에 좀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ISC는 테스트 실리콘 러버 소켓을 공급 중이고 PSK 홀딩스 역시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함께 공급을 해나가면서 TSMC와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오후 3시경부터 어제장 국내 반도체주에 온기가 크게 맴돌았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 삼성전자 특히 아니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고 횡보 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까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네, 뉴욕 증시 시그널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뉴욕 증시 관련해서 반도체주 이번에 좀 상승분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방산주, 전쟁 공포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자림의 사인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에서 간만에 반도체 투톱이 모두 오른 채 마무리가 됐었죠. 그럼에도 지수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이슈들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 내내 좀 등락을 오가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 채 765선에 마쳤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 때 뉴욕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해외 지수들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새로 썼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훈풍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있었지만 이 장중에 발표된 TSMC의 실적도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서대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다른 종목들은 모두 약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아내면서 27일 연속으로 순매도한 게 확인이 됐고요. 지금까지의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 TSMC 실적이 발표되는 기점에 따라서 매도 흐름이 약간은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에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크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함께 올랐던 종목들 안에서 원전주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소형 원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어제 아마존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5조 원대 몸값이라는 대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K뱅크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가 하단까지도 현재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주도주들이 강력하게는 나와주지 못했고요.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이 어제장도 우리 증시를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원전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외인과 기관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수 상해 종목에 이름 올려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동일하게 들어왔던 종목이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최장 기록을 세운 만큼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연일 사들이면서 저가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의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만 딱 놓고 보면은 이번 실적과 관련된 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적 발표 다음 주부터 국내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실적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방산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종목들이 연일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이
전망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현대로템이 4.6%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이 전차 계약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MSCI 편입까지도 앞두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감 증권가안에서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의 해외 수출의 비중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주들의 52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업종과 이슈단에서의 어제장의 정리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죠. 테마 중에서도 테마라고 불리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어제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국내 연구진들이 액전 전자결정이라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워낙 변동성이 큰 테마이니만큼 주의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대표적인 업종인 엔터테인먼트 어제는 나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뭐 BTS나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연초 대비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락을 했고 JYP의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 저점에 대한 평가, 저점이 다 왔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전해지면서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올해까지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전망은 없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실적을 앞두고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오늘 GDP 발표를 합니다. GDP 발표 하루 앞두고 어제 갑자기 또 추가적인 이 자금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쪽에만 340조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파격 조건을 내밀었는데 GDP 발표 하루 앞두고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대목을 느껴볼 수도 있었고요. 일단 해당 정책 이슈 덕분에 중국 상장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어제장에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짚어봤던 대로 어제 TSMC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TSMC의 국내 유일 공급 협력사로 불리고 있는 에이징랜드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장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봤듯이 원전 관련주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적인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위고비 출시 이후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넥스턴바이오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제넥신이나 한독 같은 경우도 10%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위고비의 현재 사전 조사 결과 없어서 못 파는 비만약이다라는 별칭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는 가운데 나왔던 새벽의 시그널들도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방산 관련주들 혹시 변동성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마스의 또 다른 수장인 시나르가 사망했다라는 공식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고요. 이 수장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한 만큼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오늘 나올지 지켜보시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도 큰 변동성을 보였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밤 레바논 쪽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레바논에서 콜레라병이 다시금 재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근데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으로 인해서 이미 의료 체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만약 여기에서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이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최근에도 제2의 팬데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늘의 변동성도 추가적으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넷플릭스 실적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번 빅테크의 기업 실적 넷플릭스가 활짝 문을 열어줬는데요.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이나 EPS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도 긍정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가입자 수의 증가는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앞으로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우뚝 커졌고요. 최근 흑백 요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해당 넷플릭스 실적과 함께
지켜볼 콘텐츠주들도 오늘 장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엔비디아와 TSMC 소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소식인데 최근 들어서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더 강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함께 일하게 된 지는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95년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블랙웰 출시를 놓고 엔비디아와 TSMC의 우정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둘이 왜 싸우고 있는지 그 이유와 상황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블랙웰 생산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블랙웰 테스트를 우리가 했는데 결함이 발견됐다. 이건 TSMC의 기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TSMC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네가 설계를 잘못해서 결함이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반도체를 하나로 결합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설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고난이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 기업 가운데 관계까지 틀어질 만큼 최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는 엔비디아가 우리만을 위한 전용 패키징 라인 만들어 달라라고 TSMC 측에 올해 6월 요구를 했습니다.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직접 방문을 해서 만들어달라, 공장 생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TSMC가 너네가 우리 공장 만들 때 자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요구를 하냐. 너네 아니어도 우리는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기업 간의 이 균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블랙웰을 놓고 함께 협력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오는 28년까지 6년까지 칩 생산 능력을 60%씩 계속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TSMC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TSMC의 매출 구조를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은 애플이 가장 큰 TSMC의 고객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 미만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만을 위한 생산 라인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더 큰 고객사인 애플 같은 경우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기업만을 위한 생산 라인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두 기업이 정면전으로 붙게 됐을 때 오히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더 큰 손해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어차피 매출 비중 안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측이 더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 함께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국내 삼성전자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의 순환 시대가 이어졌는데 오히려 이 둘의 싸움으로 삼성전자의 수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될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지 오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지 다시 마감 브리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욕 증시입니다. 밤사이 우리 뉴욕 증시 일단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37% 소폭 상승을 하면서 43,000원 선 위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나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상승분을 많이 줄여 나갔다는 점, S&P 500 역시나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이 두 지수 모두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나스닥 지수가 이제 장 막판 들어서 좀 상승분을 축소해낸 이유가 반도체주, 기술주들이 그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애플의 경우에는 0.1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장중 이제 2%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TSMC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훈풍을 그대로 받아들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제 장 막판에 1% 이내로 그 상승 탄력을 축소를 해나가면서 마무리가 됐고, 사실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고점 돌파를 했고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장중 기준으로는 경신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0.34%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금값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모두 0.5% 내외의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이슈가 바로 이제 중동 관련 리스크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이제 헤즈볼라의 이제 사령관을 좀 사살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와 금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WTI의 경우에는 이번에 EIA 원유 재고도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자정에 딱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를 하면서 원유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들이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전에 그리고 장 초반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생각만큼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9월 소매 판매가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0.3%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근원 소매 판매도 역시나 전월 대비 0.5% 오르면서 컨센서스보다 높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천 건으로 좀 감소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9월 산업 생산 역시나 전월 대비 0.3% 내리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마스 최고 지도자 신화를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슈도 나중에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TSMC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죠.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4% 급증했습니다. 이어서 핀비즈를 통해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헬스케어 쪽이 빨간불을 대체적으로 켜고 있고 또 반도체주가 그래도 초록불을 켠 채로 마감을 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내에서는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이 그래도 가장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다. 모두 2%대 강세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앞서 살펴봤듯이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까지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구글은 사실 특별한 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존까지 0.34%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돌아가는 이 어닝 시즌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오르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엘레반셀스가 10%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메디케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알코아의 경우에는 3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에 이제 매출은 전망치보다 좀 낮았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부분에 이제 4분기 전망도 3분기와 유사할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스톤 보겠습니다. 매출 컨센서스 대비 13억 달러 상회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분기 배당까지 발표를 했는데 0.86달러로 전분기 대비 5%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배당 인상 관련된 이슈가 블랙스톤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외에도 이슈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우버와 익스피디아 관련된 이슈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우버가 이제 익스피디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버는 처음에 이제 배달 그리고 이제는 광고 그리고 택시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로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디아는 한편 4%가량 오름세를 보인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익스피디아의 경우에는 온라인 여행사 굉장히
큰 여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버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슈퍼앱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릴리움은 정말 큰 폭으로 내렸네요. 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예산위원회에서 5천만 유로 대출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소식이 보도가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기를 걸었다는 점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루시드, 노키아, 메타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루시드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발표하면서 17%, 18%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노키아의 경우에는 2%대 하락세였는데 인력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추가적으로 35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하고요. 메타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인스타그램과 리얼리티 랩스에서 인력 간축에 나섰는데 이 메타부스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에서 특히나 이제 사업부를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메타는 0.02%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등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단 9월의 소매 판매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0.4% 상승하면서 실제 전망치인 0.3% 상승을 웃돌았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실제보다는 실제가 조금 더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24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래도 전망치와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 시장에 큰 역할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비력을 통해서 소비력이 이제 미국에서 70%가량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만큼 좀 기준금리의 좀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원래 100%가량 이제 육박하던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11월에 인하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90%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89.2% 현재 나와 있다는 점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 실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5시경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매출 97.7억, 순이익은 22억 원, 활성 가입자 수는 2억 8,600만 명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고는 꾸준히 월가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들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장에서는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적 발표 이후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5%가량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넷플릭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획 중에 있는데요. 이 NFL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24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생방송을 예정 중인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25년, 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4분의 1가량의 비구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WWE 프로레슬링 이벤트의 공식 방송사로 내년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작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징어 게임 2가 그 대표적으로 신작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요금제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매출 증가 또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시그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미국 반도체주들이 결국 상승분을 반납한 채로 대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이 TSMC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우리 국내 증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마스 신하르가 제거됐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 및 전쟁 테마주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적어서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데일리 신문 1면에 나온 중국의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 원 추가로 투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중국의 우리나라를 따지면 이제 국토교통부격이죠.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의 대출 규모를 우리 돈 767조 원, 4조 위안입니다.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라는 거는 현재 시공 중이고 그다음에 담보물이 적합한 조건에 맞는 이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좀 투입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투입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 들어 지금까지 2조 2,300억 우리 돈 427조 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앞으로도 이거보다 2배 정도 되는 340조 원을 더 집어넣어 전체적으로 700조 원 수준의 그런 자금을 부동산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그런 위상이 크고 또 중국 부동산이 계속 가라앉다 보니까 중국 경제 특히 내수가 침체된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수가 살아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내수 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8월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면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지난 3, 4년 동안 가라앉았던 어떤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중국도 내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집값이 뛰어야 된다라는 거. 뭐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또 340조 원의 추가 공급 정책이 효과를 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오늘 증권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스피가 1.5% 오를 때 코스닥은 4.7% 점프를 했다 이 기사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인데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무려 11%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 한 달 놓고만 보면 이 제목대로입니다. 코스피 1.5%밖에 못 올랐는데 코스닥은 무려 이 기간 동안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3배 이상 되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도 좀 저렇고요.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앞서 말씀대로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코스닥 편입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나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는 또 금리나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에 뉴욕 시장에서 러셀 2000 지수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큰 힘이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계속 좋지는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상승률을 갉아먹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최근에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이렇게 3배나 높은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삼성전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형이 아우만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가보죠.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 이즈를 대어 주목한다. 일단은 출발을 했던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대어들의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TSMC 실적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TSMC 또 짝꿍이 이제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견조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 달 전에 7조 원대에서 그다음에 6조 원대로 좀 최근 들어서 조금 한 3%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감소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최근 2, 3일 사이에 또 일부 증권사들이 7조 원 수준으로 다시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고 현대차 역시 이번에 실적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금융주인데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또 기대되죠. 아시는 것처럼 예대 마진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번에 특히 딱히 ELS라든가 뭔가 이렇게 사고 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에 금융주주들은
이 밸류업 관련돼서 기업 가치 재고 정책들, 소위 말해서 주주환원 정책들을 대거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들 봤을 때 금융주주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SMR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미국 시장에서 이 SMR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서 이제 SMR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빅테크들이 연쇄적으로 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를테면 이제 SMR 쪽에 미국의 원전 관련주 쪽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에 나와 있는 이제 기사의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SML이 갖고 있는 시장성이라든가 향후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2012년에 미국보다도 8년이나 앞서서 SMR에 관련된 국제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는 거고요. 원전 경험은 굉장히 많지만 SML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준을 먼저 통과하고 나서도 그동안 별로 이제 진전시킨 게 없다. 인허가 관련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도, 규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심사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SMR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또 상업운전 시기도 빠르면 중국 2026년, 미국도 빠르면 2029년, 2030년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빨라야 2033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년 이상 늦다는 얘기죠. 중국에 비하면 많이 늦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해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정부보다는 민간이 확실히, 민간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고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로 가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오늘도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TSMC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좋다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좋네요.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독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특히 3나노, 5나노 이런 이제 하이텍 기술 쪽에서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마진 자체는 클 수밖에 없었고, 예. 사실 엔비디아에게 갑질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회사라고도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제부터 기사 살짝 나오대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70%대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TSMC는 거기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파운드리 해주는 회사인데 그 마진율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47%가 넘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47%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그렇죠. 보이는 회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저께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거는 매월 실적 발표를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TSMC가 좋을 거다라는 거는 네. 예고가 됐었던 건데,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또 이제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내년 전망은 여전히 이 AI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안도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TSMC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들 해서는 결국 빅테크들의 내년도 투자 또 내후년도 투자 이를테면 향후 투자 관련 전망, 그게 핵심 관건이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라면 TSMC 측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이런 추세 별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는 TSMC 얘기는 ASML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건, 그러니까요. 이미 선호다를 지금 엔비디아가 받은 거를 갖다가 빅텍이 갑자기 취소하기에는
현재 그 AI 투자와 관련된 걸 보면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인텔이 폭망하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하고 맞아요. 예.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방 쪽에서 물건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만 예.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실적까지는 확실히 개런티가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ASML 실적 뭐 하루 먼저 발표했네, 뭐 늦게 발표했네. 사실 이거는 좀 지엽적인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ASML이 내놓은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이게 굉장히 그게 또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나 인텔 쪽에 파운드리 쪽이 뭐 투자가 계속 좀 딜레이되는 부분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이제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삼성, SK하이닉스 이 어떤 그룹과 그 나머지와의 이 격차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현재까지 보여지는 거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그 DDR5 그 설계와 관련된 얘기들 예. 이제 HBM에 적용하는데 1A 기술 그 버전으로 설계했을 때 잘못됐던 부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원비 버전으로 만든 거는 애초부터 HBM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쵸. 그렇게 설계가 됐었다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또 여전히 또 8단에 대해서 그 HBM3 8단에 대해서 기대감을 거의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12단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8단이 안 되는데 12단이 쉽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는 먼저 벌써 상용 뭐 연내 출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지금 아직 양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예. 조만간 나온다는 것 글쎄요.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삼성은 좀 소외가 되면서 네.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나오셨을 때 이사님하고 사실은 얘기를 큰 줄거리 얘기는 거의 한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얘기는 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TSMC 실적 나왔고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까지 좀 이사님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욕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SMR 이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일종의 순환매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이게 본격적으로 뭐 빅테크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뜨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물이 들어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만큼 전력 수요가 지금 절박하다라는 거를 지금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SMR 주가의 급등을 보면 사실 아마존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그렇죠. 이제 급등을 한 것도 있고요. 네. 여기에 미 정부가 약 9억 달러 정도 보조금 지급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표 난 것도 역시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서도 앵커님 저기 잠깐 브리핑하는 거 들었는데 그 SMR 자체가 아직은 완성형 제품은 아니거든요. 없어요 전 세계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완성형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항상 그거를 이제 연계를 시킬 때 보면 우리가 원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우리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작은 거니까 네. 얘기를 하지만은 이 기술적으로는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앞서 있는 거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투자 그런 정도 흐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결국에는 그림 자체는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전력 수요를 봐가지고는 그린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만들어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국내 증시 내에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뉴스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SK 뭐 이노베이션 정도 뭐 물론 대기업들 여러 군데서 조금씩 투자했다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이게 투자한 거하고 내가 이 SMR을 뭐 이를테면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매출 올릴 수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무슨 테마주로 엮여서 그냥 주가 따라 올라 이런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아마 미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국가 그 기관 산업 그다음에 이제 안보하고 좀 직결을 네. 시켜가지고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투자한 거하고는 별개로 과연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발을 담글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니까요. 부분은 또 별개 문제거든요. 네. 그럼 그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추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퀘스천이고 일단은 그쪽 주식이 움직인다 했을 경우에는 좀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거는 원전 수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럼요. 체코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최근에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도 보면은 친원전 성향의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원전을 차별하지 마라.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제 그린 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네. EU 쪽에서는 지금 그린 에너지에 집중을 네,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요구를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또 독일이 또 그 반대 입장에서 강하게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전에 대한 수요, 니즈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SMR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회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로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예. 아직 국내에서는 뚜렷하게 그림이 보이는 건 없고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결국 미국에 있는 주식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또 사실 또 결국은 이제 기승전 미국 투자네요. 이것도 따지고 SMR 관련돼서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업계 30년 있는데 약간 자괴감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였나 우리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아가지고 예.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테마가 어떤 게 있을 때 사실 그 테마에 이렇게 보면 정말 실제로 뭔가 영양가가 있는 그런 테마에 소속된 회사도 나오지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얼토당토하는 그런 회사가 테마로 엮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SMR이라든가 이런 원전 관련주를 이걸 테마로 엮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번 체코원전 했을 때 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그 한전 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엮여서 실제로 그때 팀 코리아에 들어가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네, 볼 수가 네, 있는 네.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과의 이 명확한 이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제 그런 어떤 그 테마로 붙으면 어저께도 뭐 초전도체 또 얘기가 다시 갑자기 또 나오대요.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오래 있으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예. 보시면 바이오 섹터에서는 또 비만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만이 핫해지니까 요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던 주식들이 비만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장대 양봉을 그리는 바이오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비만 치료제랑 전혀 관계 없는데. 너도 나도 바이오를 또 이제 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투자하실 때 그래서 이게 보시면서 감으로 하시는 거는 절대 위험하고 네. 실제 회사의 실체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그게 꺼지든 아니면 실체에 대한 어떤 증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MR 관련해서는 이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게 뒤쳐져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국내보다는 좀 미국 쪽 관련돼서 조금 더 지켜보실 상황을 보실 특히 투자 관련돼서는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특히 이제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냐 우리 기업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런 걸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돌아와서 외국인이 석 달 새 10조 원 순매도 뭐 사실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일 거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괴감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이렇게 뭐 외국인이 계속 팔아대다 보면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긴 한데 사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가. 그리고 또 외국인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 이거를 또 무슨 천수답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과거에 주가 빠지고 뭐 폭락했을 때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같이 빠졌었고 물론 우리가 데미지를 더 크게 입었긴 했지만 그렇죠. 같이 빠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할 때 제일 먼저 빠르게 반등을 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증시만 놓고 보면은 활력을 잃어버린 모양새거든요. 우리만 약간 뭐라 그래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만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네. 끼인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면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식의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지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실 엔고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급락했었을 때 저는 사실 내심 일본의 성향으로 봤을 때 그게 초엔고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달러 강세를 견제해주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부분들의 반작용은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들어오면서 있지 않겠냐. 반등을 그동안 소외됐었던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로 꼬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라 확 내려버려가지고 일본이 네. 엔고에서 갑자기 또 엔저로 바뀌어버리고 네. 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GDP 성장률이 3분기가 3.2%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예상 성장률이 2.5%인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이즈의 몇 배가 되는 미국이 지금 3.2% 나오는데 한국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투자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유럽도 안 좋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네. 달러가 초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 초강세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가 싸네 하고 들어올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 지금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네 마냐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냥 신흥국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제 체질 개선, 네. 금융시장의 어떤 제도나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유인될 수 있는 요건을 좀 구축을 해놔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지. 선진 증시 들어가는 거 그거 큰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별 의미가 그러니까요. 없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중국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국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되든 안 되든 돈을 경기 쏟아붓고 있죠. 부양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그 증권 시장에 대해서 그 활성화된 관련된 거 아니면 금융시장이 글로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고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 유인을 불러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하거나 소외가 되고 저평가가 되기 시작하면은 과거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가까운 때 이럴 때 보면은 차라리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져 버리면 투자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가 매수하기 좋죠. 근데 지금은 밸류가 그렇게 또 확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이제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것들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많이 빠졌네 해가지고 그 주식을 사러 들어와야지 하는 그 유인이 좀 주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세금 맞아버리면은 별 의미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차라리 세금을 맞으면 괜찮은데 들어와가지고 발목 껴버리면 그렇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림이 나와도 밖에 있는 자금들이 섣불리 증시로 지금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는 확실한 또 대체제가 아니죠. 뭐 그게 이제 주도주죠. 뭐 주도제가 되는 거죠.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미국장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이제는 굉장히 좀 확고하다는 측면도 좀 있고. 실제로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참다 올해 미국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객예탁금 그 얘기하는데 고객예탁금에서 상당 부분은 미장으로 또 넘어가는 자금이 됐다 보니까 국내 증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만 있죠. 거기에 지금 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예. 국장에서 투자하시던 분들 지쳐가지고 미장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조금 젊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20대, 30대? 국장 투자보다는 오히려 미장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예. 이렇게 되면 환경적으로 이 국장의 어떤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림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이거는 조달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국내 기업들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 경제의 체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방치해 놓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의 펀더멘탈 반영이다라고 두고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제도 개선이든 아니면 국장을 갖다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좀 진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끝내버리면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얘기하라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나온 김에 이 부분 조금 더 이사님이 얘기를 좀 더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면은 국장은 이제 뭐 진짜 뭐 이제 떠나가는 거냐, 이제 끝나가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마치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우려처럼 그렇게 보는 건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일본 증시의 어떤 게 이를테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일본의 어떤 정부 당국의 증시 부양과 관련된 지속적인 그게 뭐 1, 2년, 2, 3년 네.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의 사례가 뭐 내년에 내후년에 일본 증시가 잘 가네만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워렌 버핏도 좀 일본에서 사무라이 펀드 좀 발행해가지고 또 일본에 뭐 보험주를 투자하는 은행주를 투자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니 네. 일본의 사례가 우리한테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어떤
사례로 좀 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안 나오길 바랬는데요. 왜 우리가 항상 일본보다 10년, 20년 뒤쳐져 가지고 따라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증시도 결국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좀 일본을 따라가더라도 그들이 겪었던 그 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압축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인 것 같고. 일단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책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기사로 뭐 이나노 뭐 최초로 뭐 상용화하네 어쩌네 그런 기사가 한 2주 전인가 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사 내지 마시고 실제로 양산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3나노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3나노 기술 가지고 돈 번 거는 TSM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이 삼성의 위상은 말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업이었었던 거지. 우리 이거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안 믿죠. 지금 상황.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삼성이 본질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비중을 감안했을 때는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국장으로 신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는 네.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분명한 방향과 고민을 갖다 정치권 전체가 좀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국가 경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수출이 무역 수지가 흑자가 얼마나 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거에 대한 고민보다 사실 좀 지엽적인 거에 좀 너무 우리가 매몰돼서 정말 우리 손에 그나마 꽉 쥐고 있던 걸 자꾸 놓쳐가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장 이렇게 좀 전망을 좀 이사님 아무래도 실적 시즌도 좀 뭐 가까이 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장은 이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똑같습니까? 참 이제 일단 다음 주에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나던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을 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 이전처럼 이제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에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반응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반등이 연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국장도 조금 숨통이 좀 튀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미장 기준으로는 당연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맞습니다. 하고 예.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크게 어닝을 미스할 기업들은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우리가 미장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좀 국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국장에 대한 부분들은 예. 일단 다음 주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기준이 지금 뭐 컨센이 6.8조 얘기도 나오던데 7조를 넘어가면 서프라이즈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나오면 서프라이즈입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듣기로는 한 7조 대는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그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인지 아니면 또 여의도 스트릿 컨센인지 모르겠는데 7조가 나온다고 해서 초 서프라이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면 이제 모르겠는데 네. 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상의 어떤 노이즈는 좀 제한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도 결국 네. TSMC 흐름이나 엔비디아 흐름을 봤을 때는 내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림만 확실히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예, 맞습니다. 그림을 좀 방향을 좀 상방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TSMC가 좀 발표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나오고요. 11월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그게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일종의 이제 연내에는 거의 이제 종지부를 찍을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비슷한 추세로 세 군데가 다 간다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AI 고점론, AI 뭐 정점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좀 높은 건데 일단 TSMC가 스타트는 그렇게 끊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IM증권 이용 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 관련돼서 이제 제 질문이 다음 주 똑같을까요?
그렇죠.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좀 좋게 나와서 이게 뭔가 좀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참 어떻게 보면 이 클로징을 이런 바램으로 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오늘 클로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